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2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연구센터 박성원 선임조사역입니다. 오늘 포럼은 EU 지속가능성 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 공시 주제 현황을 주제로 개회사, 주제 발표,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주제 발표 자료는 웹이나 채팅창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자료실 본회활동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개회사를 들으시겠습니다. 회장님 개회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분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3일 회계법인 이진규 파트너님과 성신여자대학교 전홍민 교수님, 그리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박태영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22회 포럼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2번 포럼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왔습니다만 드디어 좀 가시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위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통해서 머지않아 2월 말쯤 아마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EU 지속가능성 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 공시 주제 현황입니다. EU에서는 2025년부터 CSRD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평균 종업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EU 상장 대기업을 중심으로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역시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SRS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 영역에 걸쳐 총 10개의 주제별 기준서를 마련한 반면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현재 단계에서는 기후 관련 주제별 기준서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EU와 우리나라의 공시 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 관할권의 지속가능성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EU 기업들의 CSRD 적용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들의 중요성 평가 관행과 주요 공시 주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짚어보고 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건실한 논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주제들을 발굴, 연구하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3일 회계법인 이진규 파트너와
성신여자대학교 전웅민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진규 파트너께서 EU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으며, 이어서 전홍민 교수께서 EU 및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A 창에 남겨주시면 토론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진규 파트너의 발표를 듣고 곧바로 이어서 전홍민 교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3일 회계법인 지속가능성 팀의 이진규 파트너입니다. 앞서 회장님 개회사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5년은 유럽의 CSRD 공시 규정에 따라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최초로 외부에 공시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 사례를 살펴보고 저희들도 의무 공시를 준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인데요. CSRD 리포팅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주제 포럼이 공인회계사 인증 포럼이다 보니까 그 회사들 중에서 인증 의견을 받았던 회사 중에 뭐 한정 의견이든지 의견 변형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CSRD 규정에 따라서 공시를 한 회사가 느낀 바가 뭔지에 대해서 서베이했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CSRD 리포팅 결과 분석인데요. 이 결과 분석은 유럽 소재 한 22개국에 한 250개 정도 되는 기업들 대상으로 6가지 산업 분류를 했습니다. 6가지 산업 분류를 나누어서 이 회사들이 어떻게 공시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고요. 이 리포트는 사실 작년 6월 달에 풀 리포트가 분석이 됐고, 이 사항들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 3일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가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의 이제 첫 번째 사항은 과연 유럽에 있는 공시기업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시를 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산업별 공시 주제를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사회에서는 임직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는 이제 비즈니스의 수행 방식, 각각의 대주제에서 하나씩 골라서 대부분 기업들은 요 3가지 주제 중심으로 보고를 했고요. 요 내용을 보면 금융업 같은 경우는 다른 인더스트리하고 조금 차별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또 금융업이 일반 기업들 중에 정보통신 미디어하고 좀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동족 산업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회사가 어디에 더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외부 공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사항으로는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에는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기회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왼쪽에 있는 리스크 중심의 공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리스크적인 측면과 기회적인 측면 양쪽에 다 중대하게 이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산업별로 어떠한 리스크 영역을 가장 많이 공시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이제 기회를 제일 공시를 하는지를 안다면 본인이 속한 산업에서 어떤 영역이 진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기회가 많은지에 대한 시사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성 공시는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나누어서 공시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한 47% 정도 더 많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특이점을 보면 대부분 산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공시하는데, 금융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더 많이 공시하는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업들은 이런 지속 가능성 주제를 가지고 가치 창출 스토리로 연결해서 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잠재적인 책임 소재를 다루는 측면에서 조금 위험 쪽에 더 많은 공시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공시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사회적인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를 많이 했는데 이 ESRS 기준서에 보면 기업의 경제 활동이 외부에 미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회사의 파이낸스적인 리스크와 기회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공시 사례에 보면 우리는 외부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사의 실제 위험과 기회 영향이 있는 이 연결고리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보고서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요 링크를 부는 부분들이 이제 미래에 조금 더 발전된 보고서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ESR에서 10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10가지 주제 외에도 뭐 사이버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인공지능, 혁신, 세금 이런 부분도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R에서 어떤 특정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주제는 우리 회사에 정말 좀 앞으로 미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다라고 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공시, 개별 기업에 특화된 지표들도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CSRD 보고서가 나가면서 이제 의견 변경됐던 회사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분석은 작년 6월 달까지 공시된 회사 한 550개 정도 되는 회사를 분석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가운데 약 한 97% 정도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적정 의견이 공시가 됐었고요. 그 중에 약 3% 정도에 해당되는 한 15개 정도 기업은 이제 한정 의견 또는 이제 부적정 의견을 어,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았던 사유가 뭔지 좀 살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스콥 3 배출량 부분에 있어서 스콥 3 배출량을 산정하는 이 범위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깊이라든지 배출량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한정 의견 받았던 회사 사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 공시 기준에 보면 그 EU 텍사노미에 따라서 구체적인 재무적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증을 하는 기관과 이 숫자를 산출하는 그래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이제 한정 의견이 있고요. 세 번째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이제 보고 범위 및 데이터의 완전성 측면에서 재무의 이 연결 기준이다 보니까 연결에 이제 중요한 종속회사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제 공시를 한다든지 신규로 인수했던 기업들은 이제 또 포함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보고 범위에서 데이터 완전성 측면에서 이제 한정 의견 받은 경우가 있고요. 부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이제 한 곳 회사만 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ESRS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에 대한 원칙이 좀 위협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성 평가했던 방식 자체가 중요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제 EU 텍사노미 공시 정보가 부적합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정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통의 과제로 본다면 이제 스콥 3 배출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사슬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 사슬 정보 취합이 이제 어려운 점 그리고 EU 텍사노미라든지 이런 신규 규제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든지 또 기업은 연결 종속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이 신규로 들어왔다가 신규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 제표를 만들 때는 연결 종속 회사가 신규로 들어오고 나가는 데에서 굉장히 미리 한 2, 3년 전부터 M&A 이런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데 이 지속 가능성 부서에서는 기업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정보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기업의 보고 경계 범위를 이제 못 따라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공시에 관한 이 프로세스나 이제 거버넌스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전히 이제 공통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저희 그 PwC에서 작년 6월, 7월 정도에 실제로 공시한 회사의 담당자 임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5월 달
6월달 이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EU에서 CSRD 규정이 나오고 이제 옴니버스라는 규정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소화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탑 클락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시계를 멈추고 한 2년 정도 유예하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지점이거든요. 그 시점 당시에 이제 그러면 이런 앞으로 유예가 되고 조금인데 ESRS 공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쭤보니 거의 한 반반 정도, 40% 정도는 규정이 연기된 것에 따라서 우리도 연기하겠다라는 책이 있었고요. 또 40%는 그 관계없이 우리는 준비했으니까 예정대로 공시하겠다라는 데가 거의 한 반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시 규정 자체가 유예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니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시 규정은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지만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년 뒤에 뭐 공시한다고 해서 저희 회사의 가치 창출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대응하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회사의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분석이 되고 의미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 공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지난 1년간 내부 이해관계자 요구 수준은 어느 정도이냐라고 여쭤보니 그 지속 가능 정보 같은 경우에 한 50%, 60% 정도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 사항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화가 없었다 정도가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별로 살펴본다면 서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은 상대적으로 북미 지역에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들 요구 사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년간 공시 준비 자원의 투입에 변화가 있었냐라고 하니 한 65% 정도는 작년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고 그리고 경영진 참여 시간도 한 66%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성 정보가 가치 창출에 효과가 있다라고 답했던 그룹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가치 창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는데 확실히 이 두 기업 간의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의 활용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치 창출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던 기업들은 규제 대응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전사 전략에 상당 부분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가치 창출 효과가 높지 않다라고 했던 데는 그런 기업 때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의 응답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치 창출 기업이라고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에서 자원 투자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참여 시간도 이제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트렌드로는 이 지속 가능 정보를 어떻게 생성하느냐고 했을 때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전히 흔히 말하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베이스가 이제 80%로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24년 회색에 비교하면 2025년도 와서는 이 뭔가 중앙에 집중하는 이제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한다든지 탄소를 계산하는 툴들을 이용한다든지 공시 관리 도구를 이용하는 비율이 거의 이제 50% 이상에 육박하게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AI 인공지능 기술들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했을 때 그 전에 한 11%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28% 수준으로 한 3배 정도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AI 같은 기술들을 이제 어디에서 활용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공시하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또는 이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할 때 여러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한다든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통합할 때 활용한다고 하고요. 넥스트 스텝으로는 계속 이제 AI 도구를 각각의 이제 모듈별로 붙여서 얘를 프로세스를 좀 표준화하고 통일화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는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베이 결과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성 공시를 잘하고 있는 이제 선도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6가지 이제 성공 조건으로는 첫 번째는 굉장히 매뉴얼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47%로 이제 가장 높았었고요. 데이터가 실제 어떤 부서에 얼마만큼 있는지 가용성이라든지 이제 완전성에 대해서 이제 조기 검증하는 부분들이 한 46%. 그리고 이제 추가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막상 현장에서 작성하다 보면 대부분 기업에 있는 최소한 12개에서 15개 굉장히 많은 부서 간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저 인증 담당자의 조기 참여가 유럽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랙티스상 거의 2025년 보고서를 2026년에 1월부터 한 4월까지 회사가 작성하면 이제 5월 달 정도 돼야지 인증 기관이 와서 참여를 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감사하듯이 2025년이면 2025년 초에 계약을 하고 기중에 그 회사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회사의 지속 가능 정보를 산정할 때 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프로세스는 어떤지 이제 이런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담당자의 이제 조기 참여를 또 중요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SRD, ISSB에 있는 중대성 평가라든지 위험과 기회를 조금 더 조기에 식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유럽에 있는 공시 리포트 현황 뭐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 공시했던 담당자와 임원들의 이제 서베이 결과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 첫 번째로는 이제 공시 체계 구축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기초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를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재무 정보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 내부 통제 절차라든지 이를 이제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시사점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공시 데이터 자체에서 지금 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ESG 데이터가 경영 전략이라든지 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뭐 공급망을 관리한다든지 리스크를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부서와 이제 협업 모델이 구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단순히 지속 가능성 정보를 규제에 대응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 정보를 계속 쓰고 주변에 있는 경쟁 기업과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경쟁력을 갖고 위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얘를 이제 단순 공시 대응의 규제 측면에서 이제 기회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유럽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핵심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전홍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귀중한 기회를 주신 최은열 회장님, 조현주 부회장님, 그리고 박성원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느라고 지난 3개월간 많은 고생을 한 그 방소연 박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제가 이제 그 앞부분이 한 17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이 조금 내용이 많아서 한 13분으로 좀 조정을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EU의 지속 가능성 보고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프락의 State of Play 2025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네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서론이 있고 2024년 ESRS 기반 공시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주제별 공시 현황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2025년 처음에 이제 옴니버스 패키지 1이라고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간소화가 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려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24년에 이제 2024년 FY 보고서를 2025년에 이제 실제로 공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이진교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금융업 544개, 그리고 금융업 112개를 포함해서 총 한 665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프랑스, 독일,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분석 보고서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 평균적으로 한 5페이지 정도를 이제 기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편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즉 70페이지 미만을 한 기업들도 한 25%나 돼서 사실 지속 가능성 이제 보고서 분량만 가지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차별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별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공시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주제별 공시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게 비교 가능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포매팅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잘 드러난 하나의 보고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 10% 정도의 기업들은 10개의 주제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건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어떤 공시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 10%의 한 60개 정도 기업은 주제별 공시를 굉장히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따르고 있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6개 정도 주제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게 나온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약 한 98%,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게 근로자의 힘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근로자 관련된 부분이 약 한 99%,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윤리 관련된 부분이 너무 중요한 이슈로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만 그래도 소셜과 어쩌면 가버넌스 측면에서 좀 더 주제별 공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분들이 더 나왔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 중요성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부분들을 포괄하면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이중 중요성 평가를 실제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 중요성 평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게 이중 중요성 평가가 개념상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준비를 잘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 이렇게 공시를 한 거라고 평가도 하고 공시도 하고 그렇게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 이해 관계자의 참여는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한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의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점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사례를 얘기해줘야 죄송합니다. 사례를 얘기해줘야 좀 이해가 편한데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좀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팔리시 액션 타겟, 즉 우리가 이제 정책 행동 목표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정책 행동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링크로 다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쉽게 해당 기업의 이 이제 PAT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한 페이지 내외에 간결한 형식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이게 좋은 내용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요 우리가 사례만 봤을 때도 굉장히 딱 이해가 쉽게 우리가 이제 좀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 머터리티, 그러니까 그 이중 중요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그 스페시픽한 그런 어떤 그 예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력 관계에 있는 뭐 이해 관계자를 포괄해서 뭐 핵심 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거냐,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예전과의 균형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잘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력은 우리가 얘기했던 재무적 중요성 플러스 이중 중요성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포함했고, 그리고 이제 ESRS의 굉장히 큰 장점은 또 중요성 평가의 과정까지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대비하면 어떨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은 사실 이게 뭐 저도 이제 교수로서 공부해 보면 너무 어려운 게 이제 전환 계획.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전환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캐펙스 투자해서 어떻게 바꿔나갈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도 어렵고 사실은 공시 준비하실 분들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피칼로 이제 공시는 했지만 아직은 조금 표준화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행 지침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 그래서 이것 두 개로 인한 좀 요 측면은 좀 비교 가능성이 아직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CTP 공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파리 협정, 그러니까 1.5도를 기반으로 스코프 1과 2까지를 우리가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이진규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급 3는 정말 미지 영예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더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보고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BTI라고 하는 과학적인 접근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탄소 가격제도 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KSSB 도입할 때 많은 이제 조금 논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ESRS에서도 한 20% 정도만이 이제 내부 탄소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우리도 만약에 이제 의무 공시를 한다면은 내부 탄소 가격 쪽을 조금 더 우리가 스터디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뭐 광업이나 뭐 전력 운송 같이 조금 내부 탄소 가격이 더 중요한 산업에서는 그래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기업들 간에 약간 차별화된 어떤 준비 상황을 좀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너무 어렵죠. 생물 다양성까지는 사실 저도 사실 투머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3분의 1 정도 회사들이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임프레시브 했던 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다라고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ESRS에서 포매팅에 맞게 어느 정도 토픽하고 공시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 경제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적정 임금이 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유럽 경제 지역이냐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기업 운영하다 보면은 뭐 차별화되는 사건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인권 침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적절하게 우리가 그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 소셜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토픽별로 어느 정도 잘 공시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또 있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인권 침해라든지 조금 이게 이제 기업의 부정적인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델리케이트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공시가 덜 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오버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공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보면서 가장 놀라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에 대한 측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물리적 위험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서 나오는 게 뭐 터미널, 창고, 뭐 데이터 센터, 뭐 제3자 자산 같이 주요 자산을 이제 퀀터티브를 계량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임프레시브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후 위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예시를 든 게 폭염, 뭐 홍수, 폭풍,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뭐 물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임 호라이즌을 다 다르게 둬서 그거에 대한 영향들을 잠재적 기후 영향을 좀 재무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측면이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이거는 좀 한국 기업들에게도 좀 좋은 스터디 자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지역별 완화 조치까지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공시한 게 끝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완화할 것이냐도 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배울만 하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전체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이제 실행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교차 참조를 하고 있고 또 절차나 그러니까 사실 ESRS 보면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던 부분이 사실 그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공시하려고 한 부분이 임프레시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딱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중 중요성을 하려면 이 이중 중요성의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체계로 하려고 하는 거를 좀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측면이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의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국제 기반 우리가 기준에 기반한 뭐 인권 정책, 그래서 공급업체의 뭐 코드 오브 컨덕트, 뭐 구매 정책, 뭐 ESG 온보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국가별로, 그러니까 EU가 다양한 국가들의 집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매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우리가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뭐 공급업체의 뭐 선정, 뭐 그리고 계약 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최대한 공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의 유형별 뭐 맞춤 참여, 그리고 뭐 ESG 평가, 뭐 감시 현장 점검 이런 것들도 밸류체인 상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환류잖아요. 환류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도 이제 공개적인 뭐 불만 제기 채널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보복 방지라든지, 그러니까 환류 채널을 또 만들려고 했다라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영향받는 지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받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딱 개념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이제 공시하지라는 사실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점차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역사회를 토피컬 스탠다드로 우리가 이제 공시하기 시작했고, 이걸 이제 보고서의 하나의 페이지로 그래서 통합해서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및 이제 최종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로 소비자가 더 중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제 훨씬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소비자 관련 공시가 점차 좀 구조화되고 우리가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 접점이 큰 예를 들면 브랜드 같은 걸 보유하는 기업과 서비스 산업,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에서는 그런 공시가 좀 더 중요성 있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소비와 뭐 포장 같은 거, 식음료나 뭐 공급 이런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우리가 공시가 조금 더 확대되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같은 거나 영향받는 지역 사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맨 처음 ESRS가 딱 나왔을 때는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공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공시하면 되겠구나라는 일종의 조금 스탠다드를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사례를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 기업들도 좀 보면서 많이 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 의무 공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어 봤다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요 보고서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성 분야의 어떻게 보면 특징일 수 있는데, 정형 데이터만을 다루지 않고 예를 들면 문자나 텍스트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걸 엑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텍스처 어널리시스나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분석 방법에 보강을 했다라는 언급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660개를 하다가 50개 기업을 조금 더 깊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텍스처 어널리시스도 하기도 해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보고서를 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측면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여러 가지 특징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기술 통계량을 제시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PAT라든지 그런 이제 조금 우리가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를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좀 공포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시를 하면 저는 되게 필요한 정보라서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이런 이제 ESRS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공시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공시 행태를 뭐 예측하거나 특히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저도 보면서 이제 그 코어서랑 생각을 많이 해본 게, 이제 공시의 양을 그냥 늘리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의 공시는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공시의 퀄리티, 즉 질을 우리가 좀 높여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의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ESRS에서 지금 강조하는 주제별 공시를 좀 우리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별 공시를 토피컬리 우리가 해주고, 또 이중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어렵잖아요. 사실 이중 중요성의 개념만 들어도 조금 어렵지만 이중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2026년이 벌써 CBAM이 우리가 막연하게 3년 전부터 CBAM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올해 이제 진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EU를 배제하고 조금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이중 중요성 평가와 특히 연계된 특히 주제별 우리가 토피컬 스탠다드 공시나 그런 데이터를 조금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표준 양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양식이라 아니면 프로세스를 조금 더 우리가 정형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너무 좀 임프레시브했던 거는 유럽 기업들이 중요성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어떻게 조금 약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후 변화나 뭐 자사 근로자나 아니면 기업 윤리. 그러니까 기업 윤리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우리가 잘하는 기업들을 조금 모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배울 것인지, 그리고 우수 사례를 우리가 조금 그걸 기반으로 확산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CBAM이나 여러 가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정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만약에 진짜 수출을 하려고 하고 또 유럽이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토픽에 대해서 이중 중요성을 우리가 조금 미리 좀 공부를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세 번째 발표로 또 제가 또 해야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이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번째를 하면서 이제 저도 너무 많이 배웠고 이제 사실 강소연 박사님도 분석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지만 많이 배웠을 것 같은 게요. 좀 막연하게 알았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부분들을 오늘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어떻게 보면 연구는 이제 국내 기업의 이제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ESRS가 평가 프로세스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 그리고 실무에서의 ESG 이슈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국제 기준 도입 시의 영향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뭐 기초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는 이제 항공회에서 이제 좀 이렇게 주신 자료를 활용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상장사 한 919개 퍼미어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범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 평가의 위치. 그러니까 저도 이거 관련해서 엄청 찾아봤는데 중요성 평가 위치를 또 본 연구가 아직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이중 중요성 채택 현황도 이게 약간 막연하게 통계적 제시는 돼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퍼미어로 분석한 자료는 제가 아직 못 찾아봐서 이것들을 좀 제시해줘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중요 일반 이슈에 대한 보고 행태 변화인데 저도 핵심이랑 중요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발라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 저도 떠나기 전에 제미나이를 돌려봤는데 제미나이가 설명하는 걸로는 핵심이 이제 더 좀 급하고 중요한 거 그리고 중요는 그보다 약간 덜 중요한 개념이지만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좀 스터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핵심 어디까지를 중요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슈 풀 도출 그리고 ESRS 기준에 따른 이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측하다시피 한 87%의 기업들이 이제 코스피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조 회사가 약 한 52% 그리고 금융 회사가 약 한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우리가 코스닥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 구매별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 회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2조 원 이상의 회사들이 한 68%. 근데 이제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미만 회사도 우리가 너무 재밌는 게 50개 회사나 이제 공시를 하고 있어서 이게 꼭 우리가 이 지속 가능성 공시라는 게 기업 구매별로 우리가 딱 정해 상관관계가 나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요 표로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본 거는 지속 가능성 분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럽이 한 115페이지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5페이지인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정말 이걸 뭐 매니플레이션 한 게 아닌데 매년 평균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100페이지, 2023년에 101페이지, 2024년에 112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질도 중요하지만 뭐 양적으로는 충분한 어떻게 보면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공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최소값이 14페이지를 쓴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4페이지로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공시했을까? 그게 이제 조금 컨서는 들었고요. 최대값은 또 328페이지가 나와서 이거를 다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조금 더 문제라고 본 게 너무 조그마한 것도 문제고 또 너무 복잡하게 많이 하면은 이게 이제 이해 가능성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분량은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분량이랑 기업 규모 간의 상관계를 돌려봤더니 너무 재밌게도 상관계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기업이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니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분량과 이제 보고 이슈 수를 가지고 돌려봤는데 뭐 핵심 이슈 수나 뭐 중요 이슈 수나 이런 유의성은 뭐 아주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 이슈 수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고서 분량을 많이 하다 보면 전체 이슈를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한국이 여전히 이슈의 선별적 접근보다는 전체 이슈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보다 유효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중요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을 하는지를 좀 봐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딱 해봤더니 보통 이제 전체 보고서 분량의 한 15에서 20%, 그러니까 앞부분에 기술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봤을 때 2024년으로 올수록 중요성 평가 기술을 위치가 이제 기업들 간의 좀 표준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있는 게 아무래도 작년 걸 참조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면 작년에 나와 경쟁 상대 기업은 여기 했네? 그러면 그것들이 조금 서로 배워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표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건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중요성 채택 현황이 너무 재밌게도 92%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만약에 공시를 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제대로 좀 준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이제 업종을 중분류로 우리가 그 해봤더니 이제 조금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별 공사업은 50%, 뭐 펄프 및 종이는 63%.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 따라서 이중 중요성을 채택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중요 플러스 일반 이슈로 우리가 공시하는 사례가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28.68%고 두 번째가 중요 옹리 이슈가 26.58%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핵심 이슈로 많이 공시를 했는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 플러스 일반 혹은 중요 이슈로 많은 기업들이 공시를 하는구나. 그래서 연차별로 봤을 때 중요 플러스 일반 이슈로 플러스 중요 이슈만을 식별하는 게 거의 50%가 넘고요. 그 비중이 2024년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세는 이제 중요 이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핵심 이슈가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게 왜 핵심 이슈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까라는 좀 고민도 들었고요. 그럼 반면에 중요 이슈는 해가 거듭할수록 급증. 그래서 2024년에는 중요 이슈로만 카테고리를 했을 때는 53%나 나왔다라는 거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이슈는 핵심 이슈에 대한 구분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규모가 비교적 적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스몰 컴퍼니 이펙트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우리가 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공시 행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패턴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표본 구성의 변화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많이 유입되는 효과를 우리가 좀 배제해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 풀수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저도 놀란 게 50개나 이슈 풀수를 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이해가도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전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라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한 20개를 이슈 풀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632가 평균도 나왔고 20개가 이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 풀수를 했고 근데 이제 이슈풀의 이제 도출 방법을 봤을 때는 ESG 공시 기준 및 이니셔티브 분석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ESG 공시 기준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요성 평가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설문조사 방법이 가장 이펙티브한 거 아니냐. 즉 내부 임직원을 설문조사를 하던
아니면 외부 이해관계자를 설문조사를 하던. 근데 이제 의외로 GRI 쪽이 중요성 매트릭스가 3순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GRI가 여전히 많은 기업들한테는 좀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2년 대비 2023년은 규제 법제도 분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대비 2024년은 ESRS에 대한 관심 및 분석 방법이 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본 게 ESRS는 기존의 GRI와 달리 어떤 차별점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정, 즉 프로세스에 대한 판단 로직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게 있지 않냐. 즉 영향 대 재무적 위험 기회, 실제 대 잠재, 긍정 대 부정, 그리고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그래서 우리 여러 이런 것들을 리스크 기회 및 영향 평가 로직 중심의 구조적 접근을 해서 아무래도 좀 더 과정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러직을 설명한다라는 측면이 사실은 GRI 대비 ESR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준비는 못했지만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ERS, RS를 도입을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매핑을 완벽하게 하는 수준까지는 좀 못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ESRS에서는 포뮬러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식 형태를 좀 공시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여기 말씀드렸던 이 계산식을 자세히 공시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은 좀 없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기아도 서술적 설명 위주.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뭐 계산 로직은 내부 뭐 그래서 공시 안 하고요. 그리고 롯데카미카 현대제철도 정량전수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공시는 여전히 조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초기라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좀 이런 관련된 이제 러직이라든지 산식에 대한 좀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 공시 현황은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 뭐 22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사실 기후 변화 대응만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후 변화 대응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한번 해보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별 공시 현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후 변화나 근로자 관련 이슈, 비즈니스 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게,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ESRS 분석 보고서가 거의 한국 기업들이 그 비중이 그래도 비슷하게 딱 나와서 그래도 한국 기업들 방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설정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이슈를 제외해서 여러 가지를 또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선별적으로 여전히 좀 공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6개의 주제 정도를 한국 기업들은 좀 중요하다라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굉장히 적절한 어떻게 보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요 이슈 중심 구조로의 급격한 전환, 그러니까 핵심에서부터 중요로 우리가 많이 이제 좀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 기업들은 기후 중심의 보고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기후 변화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1순위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염 폐기물이나 관련 그런 이슈들도 점점 아마 이제 여유가 되면 더 이런 거에 대한 집중도와 정보도 모으고 해서 아마 공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중 중요성에 대한 채택률 자체는 높은데 이게 이제 업종 간 편차가 좀 커서 조금 이제 낮은 기업들이 좀 더 올라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산업별 규제 민감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규제 노출도, 공시 역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후에 조금 더 우리가 디벨롭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관련해서도 이제 표준화가 이제 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포매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다원화를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거냐. 그래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공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분류책의 적절성 평가가 향후 인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를 정확성 인증을 넘어서 이제 가능하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드림일 수도 있는데 중요성 판단의 뭐 합리성이나 일관성, 뭐 추적 가능성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공시 인증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추후에 좀 나오면은 이게 ESRS를 인증했을 때 더 좀 많은 정보와 우리가 정보 뭐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슈풀 같은 거를 만드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록도 제공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면 좋지 않겠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감사합니다. EU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사점을 명확히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4시 5분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4시 5분에 다시 웹이나 접속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좌장이신 성균관대학교 백태영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좌장을 맡은 백태영입니다. 좌장의 가장 큰 역할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60분인데 토론자 7분, 저까지 8분이라 일단 평균적으로 7분 정도, 7분이 약간 넘게 있기 때문에 일단 5분을 목표로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추가로 좀 여쭤볼 기회가 생기면 좋고 아니면 또 추가적인 또 현장이나 온라인 질문이 나오면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토론자 말씀을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대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저도 좀 질문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순서는 이게 아마 가나다 순으로 이게 명단이 만들어졌는데 굳이 특별히 제가 생각난 다른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크게 불만이 없으시면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권성식 센터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나다 순이어서 네. 네, 항상 좀 먼저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발표해주신 이진규 파트너님하고 전홍민 교수님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귀중한 자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사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그 두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저희 기업이 꼭 가져갔으면 하는 시사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두 가지, 이렇게 총 네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기업들이 꼭 가져갔으면 하는 시사점, 이제 두 분이 발표하신 것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유럽에서 이제 보고한 기업들이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보고 비율이 높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오랫동안 지속가능경 보고서 컨설팅 해왔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해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국내 기업들은 이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민감 이슈들 잘 보고 잘 안 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법정 공시가 아니라 자율 공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정 공시로 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꼭 보고될 수 있도록, 사실은 기업의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빠져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법정 공시에서 같이 다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법정 공시로 가기 때문에 기업에 계신 분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공정위 처분이라든지 법적 제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찾아보면 다 나오기는 하는데 굳이 지속가능경 보고서에 공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행을 좀 없애고 이제는 밸런스를 지켜서 공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사실 이제 GRI 공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밸런스인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잘 안 지켜졌는데 이게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어디 가서 강조를 계속 해왔던 건데,
바로 이 중대성 평가에 대한 특히 그 검증, 인증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서가 다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보통 검증을 하는 그런 관행이 저희 나라에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앞서 들어보니까 회계법인들에서는 조기에 인증 담당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이제 자주 있다고 하시던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지속가능경 보고서 할 때 항상 그 프로세스 검증이란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그 전년도에 이해강제 식별이라든지 중요성 평가를 사전에 실시하는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 검증 형태로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2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나 법정 뭐 공시제도나 또는 법정 인증제도로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좀 반드시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벌써 시간이 벌써 2가지 사항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꼭 논의됐으면 좋겠는 사항인데요. 이 공시 아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재무 연결 기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범위를 이제 재무 연결 기준으로 하는 걸 사실 기준으로 삼고는 있는데 실제로 공시하는 내용을 보면 재무 연결 기준하고 다른 경우가 매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한정 의견이나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던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 좀 분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중요성 평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대전제로 깔고 있으면 이 보고 범위에 대한 부분도 중요성 평가의 전 단계로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걸 좀 논의의 장으로 좀 꺼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컨설팅 회사들이라든지 법무법인이라든지 다들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뭐 온실가스 검증을 매우 많이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검증 하나만 해도 사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인벤토리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잘못되면 그 뒤에 부분들은 사실 다 허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물 다양성이 생각보다 이제 EU에서는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사실 그걸 따라서 좀 많이들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걸 보고할 때 이제 뭐 아이밭이라든지 또는 WRI 같은 해외 이제 보고 자료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밭 같은 경우에 뭐 멸종위 기종 같은 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니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멸종위 기종에 대한 국내 자료들이 훨씬 최신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완전성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생태원에서 만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WRI에서 만든 그런 것들도 수자원 부족 같은 내용들도 사실은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뭐 환경부에서 만든 물정보 포탈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정확하고 최신 정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해외 자료를 갖다 인용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그런 데이터들하고 좀 많이 연계시켜서 보고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정은 센터장님,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은입니다. 오늘 그 발표된 연구 결과가 시기적으로 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ESG 공시 로드맵 발표를 연내로 하겠다 작년에 얘기를 했었고 1월 말에 하겠다 했었고 지금 또 2월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은 이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그 예년 대비 타격 없이 지금 FY 2025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인데 이 시기에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공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과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공시 로드맵이 또 미뤄지는데 보고서 발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과 또 이 보고서는 기존대로 하더라도 공시 체계라든지 시스템 구축은 좀 더 미뤄도 되는 거 아닌가, 발표가 나오면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확정되지 않은 규제에 기업들이 예산을 쓰는 것도 그렇고 경영진을 설득하는 것도 승인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기업들한테는 혼란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지금이야말로 속도보다는 이 방향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기업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 자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나올까 봐 지금 조마조마해서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결과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EU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인적 자원 그리고 기업 윤리 공시를 좀 최우선 우선순위로 좀 두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ESG를 추진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해당 이슈를 중요 이슈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관리 체계나 수준 또 성과 그리고 내재화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기업들마다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도대체 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많은 기준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 취합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러한 과정들 어렵긴 하지만 이거에 대응하는 이 과정이 비용이나 소모가 아니라 투자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산이다라는 것을 좀 뒷받침해주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시사점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ESG는 규제가 아니라 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기업들은 아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도 우리는 40% 이상이 먼저 발간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를 단순한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기업 체질을 좀 개선하는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 시행이 언제부터인가 로드맵이 언제 나오나 이걸 좀 기다리는 것보다도 이 시장의 요구를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통과제는 좀 명확합니다.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적인데 이 우선순위가 좀 공통적으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기업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도 기업들이 이 해당 이슈에 대한 데이터 취합, 단순한 데이터 취합보다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 좀 내재화하고 또 이 창출된 성과를 재무 수치로 증명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후발주자들은 여전히 좀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형식적인 보고서 발간 아직 그치고 있는 부분들로 보이는데 전략과 분리된 데이터는 축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서 기업 경쟁력을 좀 가르는 부분들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건은 아까 또 이제 내용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공시 과정이나 대상에 대한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국내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중 중요성의 도입률이 9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외형적인 시스템은 갖췄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내용을 보면 저희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 형식적으로 프로세스만 거쳤지 실제로 이 도출된 이슈가 회사 리스크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논리와 도출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글로벌 ESRS 기반의 중요성 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해당 이슈가 우리 비즈니스 밸류 체인 어디에 좀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2가지 정도만 공시와 인증 차원에서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방어에서 기회로 태도를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시는 지표를 몇 개 적용했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보고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더 주는 과정이 아니라 선도 기업들도 그랬지만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공시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증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프로세스 고도화의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이 감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본질 자체가 의사결정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 그래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제 의무화가 되면 제한에서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단계들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좀 도출을 했는지 그 과정의 합리성을 좀 검토하는 부분들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부 회계관리제도 수준으로 이 데이터 관리를 좀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데이터만이 인증 리스크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다양한 사례들이 좀 공시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가이드라인이 되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뭐 해법이라든지 적용 방안들이 조금 더 기업들한테 제공이 되면 기업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공시에 대한 부분들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의위원 세종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의 선의연입니다. 먼저 오늘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이진규 파트너님과 전홍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럽 기업들 어떻게 CSRD 보고서 작성을 하고 또 우리 기업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한층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주제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첫 번째 지점은 유럽 기업들의 CSRD 보고서에 대한 변형 감사 의견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공시 의무화도 시작하지 않은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뭐 인증 의견이 너무 요원한 이야기 같을 수 있지만 사실 공시에 있어서 한참 앞선 유럽 기업들의 시행착오라는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 및 부적정 의견은 이제 최종 공시된 보고서에 대해 표명된다는 점을 또 고려를 해보면 이 한정 및 부적정 사유가 오랜 시간 공시를 준비를 해온 기업들한테도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질적인 과제이다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일지라도 최초 이제 인증인한테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을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 힘들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사유들을 좀 잘 우리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한정 의견의 주요 사유로 이제 복잡한 가치 사슬 의존성이라든지 이제 동적인 기업 보고 경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회사들이 시간을 두고 정보 수집 및 창출 프로세스를 좀 탄탄하게 갖추는 것만이 신뢰성 있는 공시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 점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을 하면서 한층 성장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홍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바에 따르면 2024년 약 한 43%의 국내 보고 기업이 ESRS의 중요성 평가 방법을 이제 보고서에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이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식별하지? 이런 고민에 있어서 좀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접근 방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는 그런 노력을 반영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적용하는 방법론이 좀 더 이제 정교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ESRS에서는 이제 충족해야 하는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명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 기업이 이제 적용할 KSSB 기준서에서는 딱히 이제 중요성 평가 방식에 대해서 특정한 이제 공시 요구사항은 없다라는 점은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RS 이중 중요성 평가 방법이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이제 정보 창출 과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한 가지 방법론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점은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점차 많이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을 하고 또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을 해서 뭐 보고서 초안 작성 정도에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아시다시피 AI가 날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용 범위는 상당히 앞으로도 넓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저한테 던져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이 이제 정보 창출 과정에서 AI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제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AI 활용이 되게 상당히 기업들한테 매력적인 도구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현재는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설문 의 범주가 이제 좀 많이 넓어지거나 좀 깊어지는 방식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뭐 복잡한 가치사슬 데이터 확보나 보고 기업의 경계의 확정 같은 것들도 어찌 보면 이제 인력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AI의 도움을 통해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AI 활용이 보고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면 이제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 지속 가능성 정보의 창출 방식에 AI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제공을 한다면 이제 정보의 신뢰성 판단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AI 활용 공시는 실제 정보 창출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인공지능이 아닌 기업 경영자한테 있음을 기업들한테 이제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이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계에서도 사실 연구 활동에 AI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것을 막기보다는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좀 자발적으로 공시를 해라라는 것이 이제 추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지속 가능성 인증인 분들 또한 AI 활용 정보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 또 인증 과정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이제 AI가 감사 도구로 활발히 활용이 되면서 감사 효율성이 좀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제 재무보고는 이제 긴 세월에 거쳐서 좀 아무래도 거래가 정형화돼 있고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제 정보 생산이 되고 있는 게 대세인 반면에 지속 가능성 정보는 이제 공시의 초반인 현재부터 인공지능의 도움을 좀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증인 분들께서 인공지능이 개입된 정보 창출 프로세스의 신뢰성,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창출된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인증 과정에서 AI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업은 이제 AI를 통해서 효율성 증대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 생성의 책임감을 좀 어떻게 유지할지를 고민하는 한편 인증인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이제 인증 체제를 정비를 해서 둘이 함께 건강한 공시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오늘 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서 이 굉장히 좋은 시사점들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진규 상무님 그리고 전홍민, 강소영 교수님 정말 귀중한 발제 내용 살펴보면서 지속가능성 공시가 아직 나아갈 길은 좀 멀지만 그래도 확실히 진전이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범위, 깊이, 기업별로 당연히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공시 사례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EU 기업들에게 좀 배울 점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결과는 이 지속 가능성 활동이 실제로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인식하는 기업의 38%가 이 공시 데이터를 전사 전략 수립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진규 파트너님 발표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관리하고 개선하려면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실제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의미여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사실 선의원 교수님께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해서 변형된 감사 의견 받은 기업 비중이 한 3% 정도 된다라는 지점이었는데요. 이게 전통적인 재무보고 시각에서 보면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이게 CSRD 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수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사유를 보면 스콥 3의 배출량 데이터의 불확실성, 그리고 텍소노미나 관련 규제 해석의 어떤 오류나 좀 인지가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범위 측면에서의 어떤 누락,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제시가 되었던 걸로 제가 보았는데 인증 포럼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국내 기업들도 좀 유사한 애로 사항들을 겪고 있을 거라고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가 종합을 해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속 가능성 요소하고 기업의 가치 창출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품질을 어떻게 더 높여갈 거냐. 이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도 금융추진단 회의가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 언제 또 누구에게까지,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까지 의무화를 할 거냐라는 논의에만 조금 매몰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로드맵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매듭이 지어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책 당국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의 과정이 있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기후위기 대응부터 국제 공조의 흐름이 뭐 일관되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협정을 탈퇴했고, EU 역시도 이제 최근까지 이제 옴니버스 패키지 통해서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의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공시의 본질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공시라는 거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드러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기후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속 가능성 의제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가변적이면 가변적일수록 기업이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또 해 나갈 것인지를 좀 투명하게 설명하는 공시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침이 있겠지만 뭐 모두들 다 동의하시듯이 기후위기 대응과 뭐 그 공급망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은 큰 방향성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계와 타임 호라이즌과 방법론의 불확실성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 많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핵심적인 메시지는 장기적인 지향점을 고려해서 이 공시를 좀 회피하기보다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품질을 높여 나갈 것인가의 측면에서 좀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승필 유한 킴벌리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킴벌리 이승필입니다. 유한킴벌리가 이제 소비재 기업으로서 저희가 2006년부터 지속 가능성 보고서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몰랐으면 좋았을 걸. 지금 안 이상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고서 쓰고 있는 내용들에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먼저 두 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원래 이 자료를 사전에 다운로드 받아서 어제 이제 한번 쭉 봤는데요. 워낙 쓸 것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하신 그 발제자분들하고 그다음에 패널분들 내용들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규 파트너님께서 5페이지의 산업별 공시 주제 비교를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특히 이제 소비재 측면에서는 그 산업별 기업별 선택적 공시 주제 그 네 번째에 있는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크게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그 올해 1월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또 자원 순환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EPR을 또 확대하겠다.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 기존에 50개 규제하는 걸 전반적으로 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했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조도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순환 원료 종합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실제 PCR에 대한 기본 관리에 대한 데이터 정합성을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순환 경제 특례 구역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기존의 순환 경제 체제를 조금 더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겠다는 움직임이 지금 있고요. 그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중대성 평가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계속 중요치가 좀 더 올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게 뭐 몇 조 원 이상의 뭐 언제부터 시행되냐는 거는 솔직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2024년에 저희가 KSSB에서 기본적인 드래프트가 나왔고 올해 뭐 2월 달에 발표하실 때도 큰 변화가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나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를 하지만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거를 준비가 됐으면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미리 자발적으로 공시해가지고 좀 더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측면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도 나왔지만 이해관계자들이 투자자 포함해가지고 이런 건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기업들이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정적 및 부정적 의견 사유 중에서 스콥3 배출량 같은 경우는 스콥 1, 2와는 다르게 그 기업이 정한 가이드에 따라서 어떻게 정합성을 가져가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 아까 스컵3 판매 11번의 판매 제품에 대한 건은 에너지 사용 제품이나 이런 건들은 나름의 사용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제시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대부분 보면 이제 소비자는 그냥 에너지 사용 제품이 아닌 것들은 대상이 좀 돼야 되겠지만 그거 아닌 사용재들은 그런 리스크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 중에 실제 클라이밋 트랜지션 플랜 기후 전환 계획 관련돼서는 원래 이제 그 이 CTP 표준화 부족 그리고 이프락에서도 기후 전환 계획에 관한 이행 가이드라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시 품질과 비교 가능성 문제가 계속 나오냐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이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정성적인 공시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뭐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충분히 있고, 물론 이프락에서는 구체적인 탄소 감축 경로, 그다음에 KPX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다음에 이게 재무 정보에 어떻게 연계될 건지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런 건들에 대한 그 부족성 때문에 조금 비교 가능성이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런 비교 가능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기업 간의 데이터를 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지표 위주로 조금 표준화된 형태에 대한 어떤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줘야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그 상대적으로 생물 다양성 관련 지표는 주제별 기준 분석에서는 되게 좀 한 30% 정도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국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는 이게 TCFD 하나 끝냈던 이제 TNFD가 나오고, TNFD는 정량화된 것보다는 기준에 대한 불호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인 저희 쪽도 그런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대신에 아까 맨 앞에 패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원래 정거장 평가를 할 때도 국내 데이터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게 없을 때 해외 데이터로 가는데, 이제 해외에 대한 툴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내에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외 거로 그냥 가름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거는 올해 할 때는 조금 더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나 뭐 자사 근로자, 그다음 기업 윤리, 그 ESG 측면에서 하나의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저희는 안 해요가 아니고 실제 그 대기업들이 연결된 공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보여져서 그런 쪽의 지원이나 이런 서포트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영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회계기준원 주성호 실장입니다. 최근 이제 오늘 그 지속가능성 공시 그 공표와 그다음 로드맵이 이제 마무리되는 논의가 진행된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토론 자리를 제공해주신 한국엔측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원효 회장님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제 ESG 금융추진단이 오전 회의에 있었는데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해 보셨겠지만 2월 말에 이제 저희 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확정이 되고 로드맵 안이 이제 나온다는 보도 자료가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에 그 금융위의 그런 전례도 있고 한번 미뤘던 전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뭐 전례도 그런 한번 미뤄졌던 전례도 있고 지금 정부 기조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2월 말에 성공적으로 기준 의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먼저 이제 기준 관련된 논의 관련돼서 저희가 그동안 지속가능성 공시 2024년에 공개 추안을 공표하고 이후에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과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의견까지 제출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로드맵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스콥3 유예 관련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시기 관련된 시행 시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 그리고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은 다른 이해
논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의 논의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논의의 그 이슈들이 축소됐다는 느낌이고 그 논의마저도 좀 이 스콥 3 유예와 이제 적용 대상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좀 타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 말에 성공적으로 로드맵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과 이제 로드맵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논의되는 시점에서 지금 에프락이 제정한 ESRS가 적용되는 이제 EU의 지속 가능성 공시 실무라든지 인증 실태 그리고 국내 공시 실무를 연구한 오늘의 이진규 파트너님과 정영민 교수님의 연구는 매우 시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EU가 옴니버스 패키지를 적용한 게 뭐 공시관행의 후퇴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그 현실화 파인 튜닝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기준의 어떤 그 논의 그리고 로드맵을 논의하는 단계와는 큰 갭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지금 한국의 그 지속가능 공시를 준비하는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인증받을 때 좀 위험 부분이고 이런 실질적인 어떤 감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U의 그 지속가능성 공시 프랙티스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한테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당장 오늘 오전 회의만 하더라도 이 제도 수립 과정에서도 공시 시기를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EU의 이제 저희 이제 역의 EU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 시기가 이제 2029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마지노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될 만큼 EU의 어떤 제도적인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EU의 제도는 저희가 이제 로드맵의 제도를 수립하는데도 상당 부분 많이 참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당연히 지금 뭐 오늘 이제 주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뭐 어떤 산업 간의 이제 어떤 주제를 공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이제 중요성 평가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증 시 주의해야 될 분야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규제 대응 차원에서 이제 지속가능성 공시를 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위험 관리 측면, 그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실무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재정기구 입장에서도 유럽은 되게 중요한 벤치마크고 시사점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참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서 일단 기준을 간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기준화 인력을 그 에프락 쪽에 파견을 해서 직접 그 간소화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서 그 노하우를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긴 했는데 그러한 어떤 부분이 어떤 공시 요구 사항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많이 참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옴니버스 패키지가 아직 그 기준 쪽에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중에 취득한 종속기업이라든지 처분한 종속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뭐 산출량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실무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유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걸 일괄적으로 그때 이제 취득 시점부터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해부터 취득한 것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게끔 하는 그런 간소화, 완화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 기준을 공표하고 이행 지원을 하고 연착륙을 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그 기준 관련된 질의 회신 같은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에프락 같은 그 유럽의 그 ESRS를 제정하고 있는 에프락 같은 기구에서는 이미 이행 지원을 하고 있고 질의회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초에 이제 성공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의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이행 지원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질의회신도 그런 제도도 이제 도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KIFRS처럼 뭐 신속 질의할 것인지 정규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건별로 회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에프락처럼 분기별로 그걸 이게 모아가지고 레포트 형식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 실무 그리고 이제 재정기구 입장에서도 모두 시사점을 주고
많은 가이드가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 이제 연구에서도 지금 뭐 2025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이제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앞으로 이제 케이스가 누적이 되면 좀 더 정교화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제도적 연구도 함께 좀 수행하면 재정기구나 제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정 KPMG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대근입니다. 먼저 오늘 그 되게 뜻깊은 날인 것 같은데, 그 뜻깊은 시점에 제가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발전과 인증에 대한 발전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또 가시화에 대한 부분에 발걸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걱정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두 분의 발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과 그리고 공시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오늘 발표 내용과 그리고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국내 공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 1호가 사실 선택 적용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엔 또 의무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이 ESRS에 따라서 이제 유럽에 공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사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은 되게 참고할 만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 기업들, 저희 국내 기업들의 상황이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전략 방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에 관련된 주제 선정이나 IR로 식별을 할 때 벤치마크 사례를 어떻게 보면 주요한 지표로 보고 분석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주요 지표가 아니라 참고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완전성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참고 지표를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특성이나 어떤 이제 전략적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성 평가 방법론을 구축하고 체계화하는 게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이제 EU 사례와 좀 다른 부분이 국내 기업들은 좀 많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특성상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측면에서 한번 좀 보게 되면 종속회사들이 다양한 또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배기업이 공시 의무화 대응을 해야 되지만 또 중간지주 기업들도 공시 의무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방향성에서 중요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또 연결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 공시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중요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의 사례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런 사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 그리고 저희가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중요성 관련돼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시 의무화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재무 연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의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재무 중요성 관련된 부분 내지는 재무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저희 KPMG에서도 작년 3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저희 EU 사례와 저희 국내 사례를 좀 분석했을 때 재무 중요성 측면에서 평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고요. 또 재무 영향 분석에 대해 있어서도 공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향에 대한 분석이 기업의 전략과 연계돼서 실제적인 내용을 제시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 측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 측면에서는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ESG가 결과적으로 재무적인 영향 그리고 재무적인 표현을 해서 투자자 그리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까지 연계되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자문을 제공했을 때 느끼는 부분은 경영진들은 so what이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ESG가 아직까지는 재무적인 언어에 대한 표현, 즉 경영진이라든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아직은 ESG 언어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재무 중요성이라든지 재무 영향 평가 측면에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직 공시가 ESG 부서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ESG가 어떻게 보면 전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협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협업 구조 측면에서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되는 측면들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리고 투자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의 중요성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또 이 방법론 측면에서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증이 의무화되게 된다면 이 재무 중요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했냐라는 부분들을 많은 챌린지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재무 중요성 관련된 부분, 재무 영향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비즈니스 전략과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아직 좀 저희가 공시 의무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인증에 대한 의무화가 아직 수면 위로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저희가 이렇게 구축을 하고 공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인증을 받았을 때 이런 중요성 평가 방법론이 잘못됐거나 재무 영향 분석에 대한 방법이 잘못됐을 때 인증에 대한 챌린지를 소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앞선 EU 사례와 같은 부적정 의견이나 한정 의견에 처한 상황이 이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인증을 늦게 도입한다면 사실은 공시를 이미 오랜 기간 했고 그 정보를 뒤엎을 수 없는 환경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도 사실은 지금부터 논의돼서 같이 이 공시와 인증이 함께 어울려져서 정보의 신뢰성을 한층 더 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약간 제가 약간 종합적인 코멘트를 할 기회가 생긴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온라인상의 질문은 딱 한 분이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증 의무화와 좀 관련된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이슈인, 혹시 이런 공시나 인증이 외관법 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오늘 토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이 지속가능 공시가 재무제표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속가능 공시에 대한 인증이 외관법 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ISB 내에서도 회계기준위원회랑 지속가능성위원회가 약간 공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기회 되시면 다음에 한번 이거를 주제로 한번 인증 포럼 하셔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존의 그 회계 공시와 회계 감사를 하신 분에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그 연계성 차원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질문 그냥 보관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씩 이제 질문이 이미 지적이 나오셨는데요. 결국 ESRS에 대한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게 한 3분의 2고, 그다음 한국의 그 공시 현황 분석이 이제 3분의 1인데, 결국 ESRS 기반의 공시와 지금 한국이 가는 내용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드맵 얘기도 나왔고요. 2월 말까지 확정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KSB가 초안에서 아주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아마 확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면, 결국 한국 기업이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 KS 기준의 의무화 대상 기업들은 KSB의 기준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도 결국 이게 시간을 두고 그 대상 기업이 늘어날 테니까 조금 시간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범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에는 약간의 시간 문제다. 그러면 이제 ESRS랑 ISB랑 KSB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나온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결국 ESRS는 이중 중요성이고 ISB나 KSB는 재무 중요성이잖아요. 즉 지금 의무 공시의 영역은 한국에서는 현재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임팩트는 제외되는 재무중 관점에서 공시가 의무화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팩트에 대한 공시를 기업이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존에 했던 것처럼 GRI 기반의 공시 해왔으니까 그 부분이
오랫동안 자율 공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기업이 고민할 내용 중이죠. 임팩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자율 공시를 병행할 거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지금 이중 중요성 평가는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 ESRS 공시 내용 중에 과연 당장 의무화되는 재무 중요성 부분과 임팩트 중요성 부분을 어떻게 분리해서 골라서 우리가 우리 기업에 적용할 거냐. 임팩트 관련 부분은 자율공시적으로 보내고 재무 중요성은 어떻게 의무공시 영역으로 이제 가져올 거냐. 요거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주제의 문제죠. 왜냐하면 ISB는 그 S2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주제 다 해라 하면서 CSB 의존을 많이 얘기했는데 KSB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결국은 기후공시만 해라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는 결국은 일단 기후에 집중하게 되겠지만 역시 기후 이외의 주제는 역시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ISB가 이 네이처 뭐 생물 다양성만은 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수자원 관리나 이런 거 빠뜨리고 싶기 때문에 자연 공시에 대한 부분이나 인적 자본이 지금 점점점 기준화 작업을 간다는 것이 지금 계속 거의 확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KSB에 언젠가 들어올 건도 역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의무화 영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기후 이해 주제에 대해서 역시 좀 더 시간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주제에 관심은 일단 자발적 공시 단계와 향후에 그것이 온이 될지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급하게 활용할 부분, 좀 더 장기적으로 활용할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리나라 기업을 분석을 할 때 현재 현황을 분석해 보면 결국 GRI 플러스로 공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GRI 사용한다 그러고 뭘 얻느냐는 아마 제일 많은 게 TCF랑 CSB 정도고 최근에 ESRS나 ISB도 언급하는 기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발표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셨지만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각 기업이 어떤 기준을 뭐 완벽하게 활용하진 않지만 언급을 했는지 인덱스 표에 넣는지를 좀 아마 작업을 하셨는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공시를 하시면 골라서 볼 수 있다. 이게 이런 기업은 ESS를 언급했다. 이런 기업은 ISB를 이용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연구 결과로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그 우리나라에서 공시를 국내 규제에 대응해서 준비한 기업에는 말씀드린 정도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EU 공시 대상 기업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셔야 될 거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EU 역외 기업이 본사겠죠. 큰 재벌 기업의 본사가 역시 ESRS에 뭐 ESRS 그대로 하진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프락에서 얘기하는 역외 공시 범위는 재무 중요성은 그 나라 규제를 따라라. 단지 임팩트 쪽만 그 헤드쿼터에서 공시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또 헤드쿼터로서 좀 준비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용 방법은 그 EU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한국 기업이다. 그러면 내가 그게 여기 공급망 시사와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 회사가 가치사슬에 있는 기업으로서 근로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또 직접적으로 가치사슬에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저 기업들이 신경을 쓰는지 그것이 나한테 올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는 우리가 보고서를 볼 때 흔히 이제 집중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언급하고 있느냐, 어떤 기준 하에 있느냐를 보겠지만 제가 한번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 중요성 분석을 해서 이런 주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류를 하고 나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공시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왜 공시를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보고서가 누구를 위해서 작성을 되는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투자자를 위한 것도 있고 이중중요성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를 위한 홍보 자료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기업이 보고서를 만들 때 또 굉장히 신경 쓰는 게 평가기관의 평가 대비용이거든요. 그거는 뭐 유럽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기관에서 언급한 항목들은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공시주제를 정할 때 이게 완벽한 중요성 판단에 의해서만 공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가기관 대응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가기관도 사실은 평가 방법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ESG 기준원도 지금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을 좀 바꿀까? 물론 모든 것이 지금 그 확정이 아니고 변화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해할 때 사실은 이분들이 평가 기관의 평가 수치에 대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ESRS 공시 내용 중에 이 산업별로 이런 것들을 어떤 주제가 이제 중요했구나라고 보는 거는 좋은 자료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ISSB와 KSB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산업별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은 거잖아요. IS는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별 공시를 요구하면서 CSB를 써라가 아니라 주로 참고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산업별 주제를 고를 때는 ESRS의 현황도 중요하지만 과연 CSB에 들어간 내용이 산업별 뭔지를 또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재 CSB 기준이 개정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잘 보고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CSB 개정에 대응하는 부분도 이 산업별 공시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한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언급이 됐는데 다시 한번 산업별 공시 차원에서 좀 우리가 의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5시는 살짝 지났는데요. 어떻게 지금 마무리하는 게 정상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해 주신 두 분 발표자와 오늘 아주 좋은 내용으로 토론해 주신 모든 토론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 나눠주신 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과 귀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연구센터는 앞으로도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와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고 제23회 포럼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